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고용 골디락스. 밤사이 미국의 지난 4월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요. 앞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둔화 시그널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ADP 민간 고용, 또 주 후반에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까지 나오는데 골디락스 수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예, 지금 미국 경제는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조금 식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다른 지표들은 그런대로 안정세를 잡아가는데 일자리 고용 지표만은 여전히 뜨겁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은 물가보다도 오히려 고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용이 어느 정도 좀 뜨거운 열기가 식어줬으면 한다. 이게 사실 세계 경제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네. 근데 고용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또 가장 신속하게 나오는 고용 통계 중에 하나가 지금 막 나온 이 졸트 보고서라는 건데요. JOLTS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 역시 미국 노동부가 직접 집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 졸트의 J는 job, O는 offering, 또 L은 lost, 그다음에 T는 transfer, 이런 용어를 앞에 대문자를 산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사람들을 채용 공고를 얼마나 냈고 얼마를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또 전직을 했느냐 등등을 나타내는 기초 통계입니다. 지금 고용 통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흔히 비노동 고용 보고서라는 노동부의 고용 통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나옵니다. 이것을 앞두고 사실상 예비 지표로서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와는 또 별개로 고용 사정을 잘 나타내 준다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4월 달에 구인, 그러니까 사람을 뽑겠다라고 오퍼한 것이 805만 건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한때 1,200만 건, 1,300만 건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30% 정도 감소한 것이고 바로 전달인 3월 달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의 예상치보다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감소한 것만 놓고 보면 고용 열기가 좀 식었다. 이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금리 인하의 분위기로 조금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이 골디락스 아니냐. 자, 지금 평소에 그러니까 팬데믹 같은 거 없을 때 평상시에 미국의 졸트 보고서상의 잡 오프닝이 얼마였느냐. 여기 한 700만 배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00만이라는 것은 아직도 10% 정도가 정상치보다는 좀 높죠. 그래서 당장의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런 면에서 일단 골디락스가 아니라 골디락스로 가는 길목이다 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용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앞에 있는 JOLT의 잡 오프닝 이 대목을 주로
부각을 많이 시키는데요. 뒷부분에 로스트, 일자리를 얼마나 잃었느냐. 그래서 일자리 잃은 사람의 숫자와 잡 오프닝, 구인 숫자하고 비교해 보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인데요. 네. 일자리 잃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런 면에서 볼 때 고용 구인 건수는 좀 줄었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별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은 별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종전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고용 지표 떨어지는 것을 반기면서도 그러면서도 한 부분에 일말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 지표가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2달 내지 3달 정도 지나면 정상 상태인, 평소의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있는 700만 명대 초반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서 그쳐주느냐. 그렇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떨어지면 네.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추락을 하면 이게 경기 침체, 지금 물가 완전히 안 잡혔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디락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하방 속도가 조금 더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잡 오프닝이 줄어야 되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어도 안 된다. 참 어렵습니다. 미묘한 상황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기들 키우려면 그 한쪽으로 감기 들세라, 또 한쪽으로 저 마마병 들세라, 이쪽 저쪽 다 챙겨줘야 되는 것처럼 네. 정말로 고용 지표를 가지고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잠을 제대로 못 이룰 거예요. 좀 줄어들긴 하되 급격히 줄어들면 안 된다. 참 어려운 해결 과제입니다만 네. 그러나 대세로 볼 때는 고용도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상당히 안정 하향세를 보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지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모디 3연임. 자,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뭐 아직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권 연합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스로 지금 과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모디 총리의 세 번째 임기가 좀 불안하게 스타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인도의 문바이 정권 시장이 한때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인도 총선 결과가 출구조사나 그동안의 예상치와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센섹스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때 7.9%, 또 종가 기준으로도 5.7%나 떨어졌거든요. 바로 그 전날 출구조사 결과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인도의 안정적 정치 구조가 이제 고착화됐다 해서 상당히 환호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지금 인도에 총 543석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반을 해야 모디 총리가 다시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모디 총리 당은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 과반수에 실패했어요. 이것은 모디 총리의 대참사다고 볼 수 있고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과반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 여당 연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해 놓고 있는데 소수 정당과 합칠 때 간신히 지금 그 과반수는 넘거든요. 그래서 3년임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3년임이 되면 이 네루 총리 이후에 인도 역사상 사상 두 번째의 3년임 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지율, 당초 지지율 또는 출구조사보다도 크게 부진한 성적, 또 지난번보다 의석을 많이 잃었다고요.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요즘 인도 경제도 잘 나가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인도는 지금 인구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20대, 30대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20%나 되는데 모디 총리는 총량 지표만 보고 경제가 잘 된다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업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인도 같은 지금 현재 경제 상태에서는 실업률이 물가나 어떤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종교 분쟁인데요. 이번에 모디 총리가 지지율 확대를 위해서 힌두계를 옹호한 본인이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비힌두계교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파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인도 모디 총리의 3년임 정치 행로에 상당한 빨간불이 지금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종파 분쟁은 인도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인도로서는 국가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갈등과 지금 분쟁, 총기 사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모디 총리가 과연 이를 어떻게 수습해낼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이 모디 험난한 제3년임 행로 우리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8964. 이게 자동차 번호판 숫자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숫자 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989년에 6월 4일에 벌어졌던天安門 사태, 말 그대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유혈 진압했던 사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맘때면은 항상 중국 정부가 상당히 예민하게 집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응을 하는데 어제 홍콩에서는 행위 예술가도 좀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중국의天安門 사태, 천안문 사태의 35주기입니다. 1989년 5월 달부터 6월 달 약 2달간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 시위가 바로 있기 전에 한국의 서울의 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중국 현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국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한국의 이한열 군과 박종철의 데모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지를 끌었느냐 이런 걸 공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아무튼 한국 데모도 영향을 미친 데모인데 이게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데모였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자, 몇 명이 죽었느냐? 아직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공산당은 알 수 있겠죠. 그 1989년 6월 4일 아침 새벽으로 기억되는데요. 탱크가 갑자기 나타나서 캄캄한 밤에 그 시위대를 그냥 깔아뭉개고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깨끗했어요. 왜냐하면 탱크 부대 바로 밑으로는 살수차가 지나가서 시체를 바로 걷어내 버렸거든요. 정말 잔인하게 탄압을 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참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른 대부분의 이런 시위, 세월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고 특히 대대적인 인권 탄압의 경우에는 책임자 처벌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중국의 경우에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얘기하면 바로 지금도 잡혀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요. 중국에서 금기어는 1989였어요. 이지우, 빠지우. 네. 1989년에 시위가 일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1989년생들 이런 사람들은 생년월일을 제대로 표시를 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1989년 하면 누구도 다 아니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행위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1989년에 89와 6월 4일에 64를 따서
빠지유 리우시라는 8964라는 말로 그때 그 순간 있잖아. 잊지 말자. 네. 빠지유 리우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허공에 8964를 그린다든지 또 노트에 8964라고 적어놨다가는 바로 체포당합니다. 올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홍콩에 국가안보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천안문 사태 때 홍콩에서는 기념식을 계속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은 일국 이체제로 인해서 중국 북경 당국의 직접 통제가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체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지유 리우시라는 숫자만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행위 외술가들도 전원 체포가 됐습니다.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천안문 사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성명 발표 말뿐이고 강대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미국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아무튼 이 천안문 강권 통치가 어디까지 갈지 네.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개토 대왕고래. 정부가 포항 앞바다에 석유, 천연가스, 시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지역이 대왕고래로 명칭이 붙여진 지역입니다. 기대가 좀 크기도 합니다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네, 지금 영일만 석유, 시추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아주 지대한데요.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는 내용, 이미 우리가 노르웨이의 드릴이라는 회사와 시추 계약까지 맺었다. 그것도 몇 달 전에 맺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이름도 대왕고래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미 이 광개토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해왔고 이게 한국 석유공사가 이제 울산 앞바다 LNG가 다 끝나니까 그 후속 사업을 수년 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다가 영일만 쪽에서 어떤 물리 탐사 결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을 하고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대왕고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름 장면과 관련된 세간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대왕고래는 흰수염고래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포획이 금지돼 있는 고래예요. 네. 그래서 혹시 대왕고래를 보고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발견이 경제성 있는 게 발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자, 한편에서는 지금 이 원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냐? 직원 10명도 안 되는 본사 추적을 해보니까 가정집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 이런 어떤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액트지오 대표가 오늘 옵니다. 아무튼 이 의혹이 없이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산유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홍남기 통계 조작. 자,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라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이게 낮춰져서 보고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감사원의 지적인데요. 감사원 지적이 맞다고 그러면 부총리가 앞장을 서서 국가 통계를 조작했고 특히 2060년에 국가 채무를 조작했다는 조작한 이유는 재정을 펑펑 확대하면서 그 확대한 것이 2060년에 채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정말 한국의 국제 신용도 한국 통계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총체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 판단에서도 정밀 심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용 골디락스, 모디 3년임, 8964, 광개토 대왕고래, 그리고 홍남기 통계조작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